아브라함 세익스피어는 1966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며 중학교로 올라가자마자 중퇴하며 절도와 폭행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 감옥에 몇 번 다녀온 이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없었고 식당 설거지, 건설 현장, 배달 일 등 노동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그는 동료 마이클 포드와 함께 마이애미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고기 배달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중에 마이클은 음료수와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차를 세웠고 아브라함은 그날 갖고 있던 5달러 중 2달러를 건네며 복권을 사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이클은 매번 되지도 않는 것에 헛돈 쓴다며 비아냥거렸지만 두 장의 복권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브라함은 3천만 달러의 복권 당첨자가 되어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시급 8달러를 벌던 가난한 노동자에서 현재 가치 400억 이상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30년에 걸쳐 3천만 달러를 나눠서 수령하지 않고 일시불로 1,70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세금을 내고 나니 1270만 달러 정도가 그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가치로 170억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한 그에게 사람들이 빠르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아버지에게 100만 달러를, 3명의 의부 형제 자매에게 25만 달러씩을 줬고, 친한 친구의 빚 19만 달러도 갚아줬으며,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마을 사람들과 그를 찾아온 딱한 처지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에게는 헤어진 여자친구 사이에서 아들이 있어 밀린 양육비 1만 달러를 줬으며 아이의 미래를 위해 100만 달러를 신탁해 두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125만 달러의 연금도 가입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지출한 것은 주택과 롤렉스 시계, 자동차 2대였습니다. 그의 집은 돈을 구걸하는 자들로 붐볐고 이 중에는 그의 동료였던 마이클 포드도 있었습니다. 예정을 생각해 그에게 어느 정도 돈을 주었으나 마이클은 만족 못하고 10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10억이 넘는 돈이었고 그건 과하다고 생각해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2007년 1월 그는 110만 달러를 들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고급 주택 단지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가 거리에 나타나면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했지만 거절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생에게 종종 복권 당첨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부자가 된 것이 행복하면서도 정작 친구라 여겼고 지인이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괴로워했습니다.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그는 다시 뉴스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100만 달러 요구를 거절한 데 불만을 품은 마이클이 그를 복권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복권은 자기 것이고 지갑에 넣어뒀는데 아브라함이 훔쳤다며 이미 사라진 돈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남은 돈은 자기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적이 없으며 마이클과 본인은 진실을 알고 있는데 거짓을 주장하는 마이클이 너무 기가 찼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주 복권 구매를 했던지 그동안 모아뒀던 당첨되지 않은 수천 장의 복권 쓰레기들을 봉지에 담아와 증명했습니다. 또한 마이클이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을 본 증인도 있었고 처음부터 복권 당첨금을 두고 싸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 다툼을 시작한 것도 마이클에겐 불리했습니다. 2007년 10월 배심원단은 아브라함이 마이클의 복권을 훔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판사는 아브라함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두 번이나 화제에 오른 아브라함을 주시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리스 도네이건 무어로 디디 무어로 불리는 여자였습니다. 2008년 10월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작가라 소개하고 자서전을 집필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접근합니다. 말로는 인생 역전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 했지만 그녀의 목적은 오로지 그의 돈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돈을 달라는 사람들로부터 이골이 난 아브라함은 돈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다가오는 디디에게
마음을 열고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위로하며 그녀는 마치 세상에 아브라함을 위하는 사람은 그녀밖에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디디는 이제라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재산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자며 책 집필과 아브라함의 자산을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백만장자였으나 여전히 배움이 짧아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브라함. 그에게 통장을 요구했고 그녀를 믿었기에 순순히 건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정 상태를 일일이 파악하지 않았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기에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경찰서에 한 통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7개월 동안 아들이 실종 상태이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 세익스피어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2009년 4월에 마지막으로 본 후 8월에 어머니에게 안부 카드만 한 장 보내왔을 뿐 전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액 복권 당첨자의 실종 사실에 사람들은 다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경찰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집에서 나온 건 디디였습니다. 누구냐 묻는 경찰에 아브라함의 자산 운용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7개월간 실종 상태인 걸 아냐는 물음에 그녀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종적을 감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전히 도와달라며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가 도망친 것이고 자신에게도 떠난다는 얘기만 했지 목적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월이 되자 아브라함의 어머니와 지인들은 발신인이 아브라함으로 찍힌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엔 자기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인들은 그의 편지가 낯설고 수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문맥만 겨우 탈출한 사람으로 전에 그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자 디디는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소음이 너무 컸고 전화를 건 사람이 정말 자기 아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브라함이 4월 이후 현금을 인출한 적이 없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으며 아브라함의 자산을 조회하던 중 그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액의 당첨금 수령자로 세간의 이름이 떠들썩했던 그가 3년 만에 많은 재산을 탕진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의 통장에서 돈이 흘러간 곳을 보면 대부분 디디의 계좌였습니다. 여러 부동산 또한 아브라함 명의에서 디디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디디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통장의 돈은 아브라함이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축소하려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부동산은 정당하게 그에게 돈을 지불해 구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하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한두 푼도 아닌 큰 금액을 거래하면서 증거도 없이 한다는 것을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구매 금액의 출처를 묻는 말에 그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디디는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까지 막대한 빚을 지고 파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그녀는 명의 이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자기가 큰 돈을 주면 약을 살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의 마약 구매를 저지하기 위해 돈을 안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이 신문에서 그가 안 좋은 일을 겪었으리라 직감했습니다. 정황상 디디가 실종에 관여한 것이 확실했지만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브라함의 오랜 친구 그레고리 스미스를 정보원으로 삼습니다. 그렉은 이미 디디와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 아브라함 어머니에게 아들인 척 전화를 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침 디디는 경찰의 신문을 받으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천만 원에 아브라함을 죽였다고 법정에서 말해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그렉에게도 부탁해둔 상태였습니다. 2010년 1월 21일 그렉은 디디에게 아브라함의 살인범이 돼줄 사람으로 마이크 스미스란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디디는 마이크에게 5천만 원을 약속하며 법정에 서줄 것을 동의받았고 감옥에 간다고 해도 보석금과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높은 형량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했습니다. 마이크는 동의했고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디는 자신의 옆집으로 그렉을 데려간 뒤 마당이 있는 콘크리트 슬래브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래 묻혀 있고 이른 시일 내 마이크와 함께 시신을 옮기자고 합니다. 또한 389경 리볼버 권총을 마이크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디디는 그렉과 마이크에게 시신을 꺼내 다른 데로 옮기라며 포드 픽업 트럭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2010년 1월 27일 디디의 옆집 뒷마당에서 콘크리트를 부수자 약 2미터 아래 10개월 가까이 사라졌던 아브라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디디는 아브라함의 살인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그렉이 소개했던 마이크는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이었고, 법정에서 디디는 아브라함이 마약을 하고 있었기에 마약상들이 그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서 나온 권총과 CCTV 및 증인들에 의해 그녀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 제임스 무어는 2009년 4월 초에 집 마당에 쓰레기를 묻으려 한다며 포크레인으로 마당을 파달라는 디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약간의 돈을 받고 구덩이를 파준 후 몇 시간 뒤 이번엔 구덩이를 메워달라며 연락이 와 처리해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두운 밤이라 무엇이 묻혔는지 몰랐고 그저 쓰레기인 줄로만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디디가 아브라함을 묻기 위해 4월 3일 직접 굴착기를 구매한 것을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의 전처인 버틀러 또한 증언하길 디디가 지난 11월에 자신에게 접근해 아브라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최근 그를 봤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하고 이 사실을 수사관에 알렸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도 디디는 대담하게 한 경찰에게 돈을 건네고 아브라함의 자서전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그의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 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해당 경찰은 보상을 받고 기밀 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기소되며 수감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008년 10월 디디 무어와 만났을 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준 상태였지만 그래도 40억 가까이 되는 부동산 자산과 20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008년 12월에 25만 달러 개인연금과 2009년 1월 100만 달러짜리 연금을 해지했고 돈은 모두 디디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디디는 아브라함의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거짓말로 서명을 받아내고 그 서류로 연금 해지와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통장으로 이체한 돈으로 그녀는 자신의 자동차와 보석들을 구매하고 남자친구에게 주택과 자동차를 선물하는 등 개인의 호화로운 생활에 썼습니다. 2009년 2월 말이 되자 아브라함의 잔고는 4만 4천 달러, 하나로 1억도 안 되는 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디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갈취한 재산은 350만 달러, 한화 50억에 달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통장 잔고를 알게 된 아브라함은 불같이 화를 냈고 그들은 4월 6일 밤 집에서 다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그녀를 죽일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디디의 손에 리볼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가슴을 향해 당겼고 결국 그는 두 발의 총알에 숨졌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서 장갑, 덕트 테이프와 표백제, 비닐 시트를 구입하고 집으로 와 숨진 아브라함을 시트로 옮겨 테이프로 둘러싼 뒤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시신 발굴 당시 비닐에 쌓인 채 테이프로 동여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디디의 모습은 월마트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 전화해 마당을 파달라 했고 아브라함의 시신을 구덩이에 넣고 다시 덮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시신을 묻은 곳은 옆집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돈으로 남자친구에게 사준 집이었습니다.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자신은 안 죽였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판사는 그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추가 25년형을 선고하며 자신이 본 사람 중에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범죄자라고 덧붙였습니다.